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급하게 올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생겨서 지금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영어 유치원 그리고 7세 고시, 5세 고시 그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저는 당연히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 특히 영어에 대한 압박감 이런 걸 주는 것 자체에 저는 완전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제가 일단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때 아마 제가 2살에서 4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그 대학원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보내주는 MBA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MBA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저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빠 셋이서 미국에서 그래도 적어도 2년이겠죠? 2년 정도 미국에서 지내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였나? 그쪽에서 전 자랐는데 한 몇 년 동안 그 나이대 즈음에는 말을 한참 애들이 배울 때잖아요.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그때 습득하는 것들이 스펀지처럼 진짜 완전 이렇게 촉촉촉촉촉 머릿속에 이렇게 쫙 흡수되는 그 나이인데, 제가 그 나이에 한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집이라고 해야 되나? 킨들가든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시설에 좀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언어를 배우고 나서 아빠가 MBA 과정도 끝나고 했을 때, 그때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께서 이 나이 때 배운 영어들 이거를 잘 간직을 하려면은 영유를 보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아마 6살에서 7살 그 즈음에 영유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살에서 그 4살 그 사이에 아마 집에서 한국어를 쓰게 했을 거예요. 쓰게 했을 건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잠꼬대를 하잖아요. 그 잠꼬대도 영어로 할 수준으로 되게 영어에 이미 많이 친숙해져 있는 상태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영유를 나왔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영어 되게 잘하겠다. 그러면 문제 없겠네. 너무 부럽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또 제가 그리고 어렸을 때 있었던 경험들 덕분, 그리고 또 중간에 또 어학연수도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미국으로. 약간 여러 가지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있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토익을 만점을 받기도 했었어요. 재작년 즈음에. 근데 왜 영유를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지? 싶으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어요. 왜 영유를 추천하지 않는가, 다닌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갔던 학원에서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셨고, 옆에 한 클래스당 보조해주는 그런 여자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남자 선생님들은 안 계셨어가지고 그때 원어민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옆에서 애들을 좀 돌봐주신. 근데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악센트가 미국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미국식 교육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사실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미국에서 받았던 그 교육을 어쩌면은 저희에게 조금 적용을 시켰을 수도 있겠죠. 솔직히 전 적용을 좀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미국식 교육이 옳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문화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약간 확신을 하고 있는 점이,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배웠던 것들, 그리고 학원에서 원어민 선생님들에게 그 교육을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국에서 이렇게 완전히 정서적으로 정착을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제가 사실 대본을 쓰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급하게 제 마음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어떤 걸 좀 예시로 들어야 되나? 약간 지금 고민이 있는데, 수업이 되게 자유로워요. 일단 굉장히 자유롭고, 물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거니까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통제는 없고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학교, 그 초등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질서라든가 예의 범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배우고 가지 못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단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지금도 약간 물론 제가 나 완전 뼛속까지 아메리칸이야 약간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정서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아기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적응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냥 한국에서 적응 못하는 거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거 아니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초등학교 때 여기는 좀 너무 다르다. 그거를 느꼈던 그 감정이 아기 때는 저는 되게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한 거에 대해 되게 너무 무섭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 약간 성향이 됐거든요. 뭔가
새로운 게 약간 조금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데 조금 이런 고민들을 한국 그냥 영유가 아니라 한국 일반 유치원 나왔던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을 나온 제 단짝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걔랑 유일하게 연락이 잘 되는데 그 친구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터놓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게 그래서 한국에서 살 거면은 영어 유치원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약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언어를 처음 배웠을 때 영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유치원에서 뭐 영어로 막 놀고 이렇게 막 뭐 어딜 가든 영어만 쓰고 약간 마트를 가도 영어만 쓰고 하다가 집에서는 한국어를 써라. 그런 교율이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한글을 뭐 해봤자 제가 거기서 뭐 쓰기나 말하기 그런 거를 따로 하지 않았고 그냥 한국어로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수준? 근데 뭐 그 나이에 대화라는 걸 할 수 있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이게 엄마가 느끼셨던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에 가니까 얘가 어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다른 애들보다 어휘가 너무 떨어졌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앙가품이라는 말 아세요? 약간 앙가품을 갖다 할 때 그 앙가품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발음을 잘 못해서 앙가음이라고 했어요. 이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하나하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그 단어밖에 없는데 아무튼 어머니께서 좀 충격을 먹으실 정도면은 이게 어휘가 다른 애들보다 많이 부족했구나. 약간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휘가 많이 부족해지니까 엄마가 갑자기 매를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받아쓰기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그냥 매를 딱 옆에서 잡고 받아쓰기 연습을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엄마가 매를 든 순간부터 쭉 100점만 받았대요. 근데 이게 100% 이게 복구가 안 돼요.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워놨기 때문에 영어를 배웠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또 7살에 와서는 또 한국에서도 간접적으로 또 영어로 수업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겉으로는 받아쓰기는 계속 100점을 받았지만 저는 글을 잘 못 읽는 애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말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약간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로 들자면은 저희가 영어로 된 지문이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수능 영어로 된 거.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의 영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읽으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런 느낌이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한국어에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지금도 고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게 웃긴 게 어떤 글을 읽잖아요. 한국어로 된 단어를 더 많이 잘 알고 있어요. 어려운 단어들 같은 거. 이제 저도 한국에 산지 이제 20년이 넘었으니까 당연히. 근데 그 문장을 읽는 나에게 그 목넘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장이 나한테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넘겨지는 게 부드러운 건 영어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는 되게 잘 부드럽게 잘 읽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뒤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국어가 그렇게 읽혀야 되는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수능 국어에서 결정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를 못했어요. 국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거의 5등급 정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5등급이 받을 수도 있죠. 5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국어를 잘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등급만 올랐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되게 유명한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야 되는 과외? 그러니까 거의 1대1로 이렇게 국어를 이렇게 배우는 그런 학원에 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남들이 하라는 그 공부 방법 그리고 저도 역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법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씩 국어만 했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뭔지 알겠다. 그게 딱 와야 되잖아요. 저는 결국 3년 내내 그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약간 그래서 국어에 돈을 제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점수가 제일 낮았던 것도 국어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렸을 때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게 그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능 국어에서만 글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설명서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살 때 설명서 같은 거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거를 읽을 때 이런 것도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살 거면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2살 배기 뭐 어린 아이였을 때 그때 영어권에 이렇게 국가에 살았던 게 문제가 제일 됐겠지만 유치원이라도 한국에서 보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왜냐면 그 나이 때도 역시 빨라요. 그 습득하는 게 아직까지는 한창 빠를 나이니까 그랬어야 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어휘 부족이랑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또 말하거나 쓰거나,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를 할 때 문장 구성을 좀 이상하게 해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저희가 어떤 걸 뭐 제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국인들이라면은 서비스 그 서비스 어디서 제공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 서비스는 제공되는 곳이 어디예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서비스를 그거 어디서 받죠? 그 서비스 어디서 받죠? 이거랑 그 서비스는 제공되는 곳이 어디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장 구성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게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영어랑 한국어랑 문법이 다르잖아요. 같은 그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쓰거나 할 때 문장 구성을 너무 괴랄하게 하다 보니까 말할 때도 이상하고, 그리고 특히 자소서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 때는 AI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물론 뭐 문장 구성을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게 저는 없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상용화된 것들 중에서. 그래서 자소서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자소서를 이렇게 딱 보더니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너 이렇게 약간 너무 약간 좀 이상하게 쓰여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래서 야 뭐가 이상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문장을 하나씩 이렇게 고쳐주는데 약간 그때 약간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내 문장 구성이 이상하다. 이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또 영어야. 또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운 것들이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제가 사실 해외로 나가거나 그럴 마음이 약간은 있는데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이거는 친한 언니한테 들은 건데 보통 전 몰랐는데 영어 유치원에 배치되는 그 강사분들이나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과 전공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나 봐요. 물론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는데 그 친한 언니가 그쪽 그 교육학 전공자랑 알고 지내는 사이라서 그걸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그 유아교육과 거기를 나온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게 지금은 몰라도 훗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반드시 느끼게 돼요. 정말로. 물론 제 인간관계가 모두 뭐 유치원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도 아이를 어떻게 훈육하고 그런 거를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어가 중요하죠. 교육적으로는 중요한데 이게 더 큰 걸로 보면은 아이의 뭐 자아를 형성을 한다든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세상을 배우는 거잖아요. 더 크게 보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교육학 전공자들에게 배우는 게 맞지 않나. 꼭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 제가 정말 급하게 이 영상을 올리게 되는 이유가 이거를 좀 빨리 알려야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저는 어릴 때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정말 슬픈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고요. 국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장난으로 나 0개국어야. 나 0.3개국어야. 나 1개국어인데 0.3이 뭐 영어고 0.7이 한국어야.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근데 장난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이미 한국에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는 했지만서도 그 반년도 안 다녀온 거 그거. 영어도 안 되고 국어도 안 되고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근데 굳이 영유를 보내고 싶으면은 뭐 일찍 유학을 보내면 돼요. 보내도 되는데 제가 사례를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빠른 유학을 보낸 친구들 엄마 아빠가 따라가는 거면은 가도 돼요. 근데 애 혼자 보내는 거면은 그거 정말 위험해요. 애들이 위험해요. 어떤 상황에 노출이 돼도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더라도 혼자 가는 건 전 정말 비추해요. 빠른 유학을 그래서 보낼 게 아니면 아무튼 영어 유치원을 굳이 보내지 마세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영어 덕을 본 거는 토익 만점을 받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 주변에 토익 만점자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영유를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있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도 만점을 받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을지는 저는 모르죠. 저는 인간관계가 넓지도 않고 제가 뭐 통계로 조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 유치원을 나와도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영어 강사들도 좋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프리터킹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성인 되고 나서 들어가도 돼요. 그런 데는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면은. 정말로 토익을 그리고 굳이 또 만점을 받아야 될까요? 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거는 오직 저만의 생각입니다. 저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댓글로들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만약에 돌아갈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한국 유치원을 나왔을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뭐 영어 유치원 나와서 좋았던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당연히 계시겠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나와서도 한국어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은 머리가 좋은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막 머리가 아주 나쁜 타입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약간 딱 평균 그 정도인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다? 제발 딱 한 번만 더 재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